진실, 정의, 소통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창조시사 프로그램 10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히 관객분들을 가득 모시고 10번째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신 거예요? 이 정도면 전문가. 국정원 추산 한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경찰 수사는? 경찰 추산은 50명. 50명. 주최 측 추사는 한 1000명? 지금 저기 주최 측이 의자를 깔아놓은 게, 제작진이 의자를 까는 게 한 200개 정도 되죠. 200개 정도 되고 서 계신 분들이 한 500분 정도 되니까 다 해서 한 700분.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 300분 정도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사고를 너무 크게 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동안 항상 제작진만 그리고 출연진 3명만 관객들을 못 모시고 하다가 한번 10번째 정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공개를 해볼까? 몇 분이나 오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유난히 샘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와서 조기 종령을 기대한다 그러고 갔거든요. 예, 이따 오실 분이 아, 재미없어! 조기 종영을 바란다! 재미없어라고는 안 했어요. 아, 재미없다고. 졸라기 재미없어.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꼭 이 근처만이 아니라.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 혹시 더 먼 곳 저기 내곡동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쪽 워낙 지금 바빠서 예.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예. 워낙 버려놓을 일이 많잖아요. 온 세상 일 다 버려놔가지고 지금. 여기는 와야 그래도 국정은 다운데. 아니, 저희가 사실 지겹도록 1회부터 9회까지 그리고 오늘도 계속 해댈 게 국정원입니다. 예, 국정원. 네. 예? 해대? 해내야지. 들이내야지. 다뤄드리는 거죠, 뭐. 예. 갈 길이 바쁘니까 저기 시청자 사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표 교수님이 먼저. 네. 시청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게이트 공개방송 당첨 단메일을 받은 분들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사무실에서 메일을 보냅니다. 정치는 저와는 관련이 그닥 없다고 생각하고 신문을 보더라도 정치면만 쏙 빼고 읽은 저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으리라 생각해요. 작년 대선 즈음에 차분하고도 제 마음을 어찌 아시는지 콕콕 집어서 대신 표현해주는 이철희 소장님께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표창원 교수님,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옷을 입고 있는데 예. 정의를 실현하시려는 용기에 반했지요. 귀요미 김보협 기자님의 어눌하지만 예리한 카리스마도 좋아합니다. 물론 특히 이 소장님을 개인적으로 좋아라 한다는 쿨럭.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이번 공개방송 때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텐데 저도 그 현장에서 함께 느껴보고 싶네요. 초대해 주실 거죠? 서울시 마포구에서 선미님 여기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 제가 할까요?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의견을 갖는 것이 나아가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지 나의 생각들을 이해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곳을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두드립니다. 함께 소통하는 시사게이트의 힘없는 방송을 기대합니다. 명화님 오셨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특집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협찬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드러운 돌직구, 따뜻한 독설로 참모를 말한다. 기업과 조직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참모 이야기.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의 1인자를 만든 참모들을 페이퍼로드 출판사에서 협찬하셨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바로 당신. 한국 사회를 뒤흔든 희대의 사건을 파헤친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 추적을 지식의 숲 출판사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천하의 보물 허준의 동의보감이 400년 만에 후손 허영만 화백에게서 명품 만화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허영만 화백의 허허 동의보감을 가디언 출판사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4억까지의 일이 일어나는 나라, 거대한 중국을 무대로 활약하는 이들의 열정과 야망,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의 신작 장편소설 정글만리를
이 3권짜리 전집에? 오. 해냄 출판사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콩비지, 통밀, 두유, 달걀, 담백하고 영양 듬뿍, 도너츠를 고급화하라, 시사게이트 의리의 협찬, 하라도너츠에서 상품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녹화 후에 추첨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시사게이트의 인기에 힘입어 대기업의 협찬이 시작됐습니다. 오. 롯데에서 오늘 방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음료수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아. 네, 광고 효과 확실할 것 같은데.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네.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돼요. 자, 그럼 시사게이트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김보엽의 시민케입니다. 개베스라고도 불리는 KBS의 길환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편을 불방시켰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편파 보도 그리고 촛불 집회 보도 외면에 이어 프로그램 불방 사태까지 한국의 대표 방송이라는 한국방송의 현주소입니다. 지난 9월 3일은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50주년이었습니다. 잔칫날임에도 인사말로라도 차마 축하 인사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루 종일 불량 방송을 틀어대는 종편 채널은 그동안 4개였습니다. 이제 KBS, MBC까지 넣어 6대 종편 시대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파란색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색깔하니까 신호등이 떠오릅니다. 새누리당은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멈춤 신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진상규명 흐리기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스톱시켰습니다. 혹시 민주당의 상징색이 노란색이어서 그동안 망설이고 주저했다면 이제 파란색이 켜졌으니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8조 3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구형이고 성능이 낮은 미국 보잉사의 F-15 SE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F-15는 1970년대에 개발돼 배치된 전투기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때 만든 게 왜 차세대 전투기야? 고성능 첨단 전투기 구매를 희망해온 국민들은 참 허탈해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엔 이런 글도 있더군요. 곧 미국 전쟁기념관에 전시될 걸 수입하지 말고 그냥 허자 번호판을 달아서 렌트해서 쓰면 어떠냐고요.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달라. 서울시 광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참 뻔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 눈에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혹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에 이용한 것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지난 대선 다음 날 국정원 댓글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 전화번호를 알면 저도 이런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편하게 지켜봤을지 모르겠지만 찌질한 당신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지금도 피눈물이 난다고요. 지금까지 김보엽의 시민K였습니다. 그럼 시사게이트 본격적인 오늘의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 같죠.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그리고 거의 뭐 간첩단 사건 비슷한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죠? 가결됐어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죠. 258표인가요? 표결에 289명이 참여해서 258명이
찬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와 기권이 좀 있었다는 거네요. 약간 있었어요. 통합진보당 의원이 6명이잖아요. 네. 반대가 14표, 기권이 11표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무효가 넷, 6. 예, 무효가 6. 그래서 조금 말이 있더라고요. 당론으로 전부 찬성하자고 하거나 또는 새누리당은 자유투표이긴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결과는 반대와 기권이 합쳐서 25표가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결국 본인들의 어떤 양심의 자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대표자들 아니십니까? 그분들이 대표하는 지역구 구민들의 우리 그 마음들을 읽으셨을 테니까 어쨌든 상당한 어떤 주조도 있었을 테고 찬성표가 많이 나와 통과됐으면 된 것인 것 같아요. 너무 뭐 모두 다 찬성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것은 오히려 반민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만한 사실이 특정이 됐거나 그런가요? 그거는 저는 뭐 개별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봅니다만 일단 법원이 이 구속 그 동의서를 발부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시비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표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보면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부표를 던진 거나 기권표를 던진 거를 무슨 사상이 의심스럽다거나 이렇게 또 매도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각자의 판단들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표를 던진 사람이 무슨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대로 받아들이면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저보고 가서 표결하라 그랬으면 저는 찬성표 던졌을 겁니다. 네. 왜 놀래요? 갈 일이 없을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참 그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 다수 국민들께서 빨갱이는 용납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간첩 혹은 나라를 뒤집을 내란 거기에다가 지금 공개된 그 회의록 녹취록을 보면 뭐 대단히 어설프고 유아스럽긴 하지만 총을 사용한다든지 폭탄을 사용한다든지 뭐 유류 저장고란 이야기 또 뭐 전화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온 이상 과연 어떤 법정에서의 사법적인 판단은 둘째로 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래도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그 공분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정당에서는 만약에 뭐 법적인 세세한 면을 따진다든지 증거의 불충분을 논의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결국은 그 무죄추행 원칙을 지키면서 법정 결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든지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이 진실이 가려질 수 있지 않느냐라든지 이런 어떤 논리적인 대안을 내세워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지 않을 경우에 그 뒤에 따를 여론의 후폭풍 이건 정치권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찬성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찬성표 중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른 찬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누르실 때 찬성을 누르시면서 나에게 만약에 100표가 있다면 100표를 다 던지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은 찬성을 누르긴 하지만 안 눌렀으면 좋겠다는 마음 한 0.1 내지는 0.5만을 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는 결국은 찬성 가결로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냐 하면 저 같으면 찬성표를 던질 거다라는 왜 그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대뜸했느냐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직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크게 봐서 저쪽과 이쪽으로 나눠서 우리 편이 관련된 일이니까 조금 다르게 볼 일이 있지 않느냐 내지는 저쪽이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의도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봤을 때 녹취록에 드러난 사실만으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조금 바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종북은 각자의 생각이나 사상은 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좋아하든 뭐 또 누구를 좋아하든 악마를 좋아하더라도 저는 그건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행위로 연결됐을 때는 그 행위를 발각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 그러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통합진보당이나 이석기 의원이 억울하다면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버틸 게 아니라 법정에서 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법정에서 싸우다 보면 본인들의 진실을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거를 본인이 옳다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종편에 가서 욕먹을 각오하고 저는 이석기 의원은 원직 던지고 당당하게 들어가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차갑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더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거를 버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더 중요한 걸 놓치면 그거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제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야권이나 진보 진영이 시달려야 되느냐. 저는 똑같은 문제 제기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보수들이 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만 그 반대편에 아주 닮은 꼴의 모습이 진보 진영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는 이 양쪽을 배제하는 노력을 사실은 저는 진보 진영에 게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현실을 저는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진보의 내부의 문제로 발전시켜 내지 못하면 또 이런 문제가 저는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이 문제는 피하의 관점으로 진영 논리로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전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저한테 듣고 싶은 답이 어쩌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종편가 저는 그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예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 전에 의석기 의원이 나는 국정원이 지금 이 사건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국정원은 믿지 못하겠다. 하지만 검찰에 내가 자진 출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방법이죠. 그것도 방법일 테고요. 어쨌든 저는 아주 유심히 이석기 의원의 해명이라 그럴까요? 그걸 좀 유심히 들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팩트에 관한 해명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정희 의원이 쓴 기자회견문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언론에서는 그냥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농담조로 한 얘기다라는 걸 그냥 비아냥거리긴 했습니다만 그 문맥을 읽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운동할 때도 학생회실에 앉아가지고 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가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대착오적이란 말을 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실제 의미를 갖는 얘기였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농담이라는 말이 저는 아주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포장돼서 나타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지금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정치 세력으로서 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을 당당하게 지는 모습이 저는 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확신범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분이 확신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더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여기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약간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 본회의장에서 애국가 부르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석기 의원이 자기 확신을 갖는 사상범이기를 원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냥 찌질하게 보였어요. 카메라가 다 들이대면서 저놈 애국가 부르나 안 부르나 보자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이석기 의원이 그래 난 주체 사상을 좋아하고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까지 포용돼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것을 던져주셨다면 오히려 상당히 보수 측에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 국가, 민주국가에서 과연 우리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을 확고한 사상범을 양심수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분은 지금 녹취록에 나타난 모습은 완전한 주체사상 신봉자의 반미주의자의 폭력혁명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갑자기 나는 그게 아니고 평화주의자이고 미국을 좋아하고 애국가 좋아하고 이렇게 나오신다면 이건 아니죠. 이건 일반 그 형사범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근데 녹취록은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가요? 일단 그 녹취록 내용의 진정성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00%에 가까울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나와 있는 워딩이라든지 그리고 MP3, MP4라는 표시들 그것은 결국은 실제로 근거리에서 누가 말하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녹음 녹취를 하고 녹화를 하고 그리고 그 발언자들 표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원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원본이 틀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이 전체 발언이냐. 그래서 그 모임에서 행한 이야기에 전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전후 맥락이나 상황들, 분위기들을 모두 포함해 봤을 때 이것이 내란 음모로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것들은 통합진보당이 주장한 것처럼 현 정세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진보 세력으로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다가 그 일부분에 있어서 과거 20, 30년 전에 운동권 일대에 어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런 전혀 실행의 의지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혁명적인 이야기들이었다면 맥락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취록 내용의 진정성은 거의 100% 인정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느냐. 팩트는 맞지만 이게 트루스 진실이냐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업무죄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법률가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짧은 지식에 이게 내란죄는 판례가 몇 개 없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내란 업무죄는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 체포동의 요구서 보내면서 내란 선동죄를 집어넣었잖아요. 설몇이 집어넣어서 선동죄는 성립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건 뭐 선동이니까 그건 상당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턴다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대. 재밌는 거는 국정조사 할 때는 이쪽에서 경찰청 CCTV를 틀면 짜집기 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야당이 짜집기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야당이 그 녹취록이 짜집기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국정조사 때는 검찰의 엄연한 수사 결과 발표를 여당이 부정했잖아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부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100% 진실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서 막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게 이게 천장 보고 침 뱉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참 낯이 두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게 너무 많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정치 전체에 대한 이 실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누리당이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 세력 간의 어떤 유불리 차원에서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차분하고 드라이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막 부풀려서 이 문제를 키운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며칠 참고 있던 새누리당이 가세해서 무슨 문재인 의원 사퇴해라, 무슨 통합진보당 해산해라, 이런 식 어떤 사람은 또 국회 해산도 얘기하더만요. 그 사람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체를. 예, 의원을 그만하고 싶은 분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내란죄인데요? 그러니까. 국회 해산 요구가. 그렇죠. 국가기구를 전복시키는 거니까. 헌법기관, 예. 딱 떨어지는데 구성 요건에. 저렇게 오버하면 문제 제기한 집단의 의도가 일반 국민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반대 진영에서 저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보이는 것도 사건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신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이석기 의원이나 통합진보당한테 저는 주문을 하고 싶고 또 더 중요하게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통합진보당이 중요하지 이석기 의원이 중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걸로 치면 통합진보당이 더 중요하겠죠. 공당입니다. 국민 세금 100억씩 받는 지금까지 19대에 들어와서 100억을 받았다는 정당인데 그 정당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이석기라는 국회의원의 관점, 개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또 그분들은 부정합니다만 경기 동부연합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좀 이 통합진보당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격앙된 상태로서 이 문제를 자꾸 접근하니까 쉽게 말하면 국정원이 원하는 그림대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건이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전체 야권이 더 중요하다. 전체 야권이 갈 길이 바쁜데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발목 잡혀서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 무고한 사람 버리고 가자 이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정돈을 해야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 결론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에서 제가 일부러 약간 거칠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좀 얘기를 덧붙이자면 지난주 수요일 발생 사건이니까요. 그 이틀 전에 제가 통합진보당을 갔습니다. 통합진보당에 가서 왜? 강연을 했어요. 왜 나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래요. 제가 와야 된대요. 그래서 강연을 했는데 시사점이 있는, 나름 또 전 진보정당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좋은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정치를 한 10년 정도 담당을 해봤는데 다른 복잡한 정의 필요 없이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다. 그리고 대중정당이 되었으므로 모든 정치인 혹은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리병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이게 드러나겠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유리병 속에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언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제발 사람들의 말을 써라.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뭐예요 그러면? 대중의 언어를 써라 그거죠. 아, 대중의 언어. 네. 나 사람의 말을 쓰라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지금 아니 이제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왜 그러세요? 저 그렇게 험한 사람 아니에요. 딱 떠오르는 소리 하지 마라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군요. 제가 어디 가서 좀 써먹어야 되겠어요. 아니 근데 사람의 말을 해라. 그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저희가 좀 오늘 날이 안 좋아요. 공개 방송은 즐겁고 힘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안 자체가 좀 그러네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국정원 국면전환에 성공하고 있나요? 성공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속보가 나왔잖아요. 그림 문 앞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대치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이석기원이 아니고 몇 년 전만 되돌아가면 이인재원도 그랬어요. 이인재원도 옛날에 구속되기 싫어서 지구당 아래서 대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욕을 했겠습니까? 그 그림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거냐. 누가 그 그림을 간절히 원하고 있겠냐. 성공하는 쪽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석기 의원이나 통합진보당 측에서 정말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분명히 잘못된 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맞고 이게 일반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아마 국가보안법 등 일부 법조항에 어긋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이걸 너무 과장해서 내란 음모라고 키우고 또 시기적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이 시기에 터트림으로써 완전히 역적 내란범으로 만들고 있다는 억울한 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철희 소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합법적인 법 집행,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는데 구인장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억울함이 모두 전혀 동의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있구나. 정말 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과 연계돼 있고 우리 국익을 저해하고 정말 폭발이나 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더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억울하다면 순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법 절차 법 집행에 순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법과 증거, 사실로 법정에서 다퉈내가지고 내란 음모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얻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벼운 사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소하다는 게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한 몇 가지로 받고 이석기 의원은 정치계를 떠나고 통합진보당 정리되고 이렇게 된다면 국정원이 오히려 상당한 위기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내사해서 상당한 양의 첩보를 입수하고 그런 가운데 언제든지 회기 중이 아닐 때
크게 파장이 안 일어나게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 집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국회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 보내서 정치적인 쟁점화 만들고 이를 크게 키워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남는 거는 쥐꼬리만한 국가보안법 뭐 찬양 고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몇 개밖에 없더라라고 한다면 이건 국정원 역풍을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뭔가 이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의 대처 잘못으로 이 많은 부분이 꼬이고 있고 다른 분들 좀 진보적이거나 비판적인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뭐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는 국정원 얘기합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가야죠. 응? 불러볼까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다면서 왜 왔어요? 아니 제가 이 방송 첫 편을 파리에서 봤어요. 파리에서 보면서 심심하다. 오래 갈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조기종용을 하지 않겠는가. 지난주에 한번 제가 놀러 왔는데 여기에 다음 주가 10회라고 특별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겨우 10회 가지고 특별 방송하는 거예요. 곧 사라질 줄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가서 확실히 없어져야 되겠다. 그렇지. 10회 잔치 하는 거죠, 우리. 일설에 가면 파리에서 상당히 큼지막한 그 비밀을 하나 발굴해서 오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거는 이런 하찮은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고 곧 사라지고 말 이런 하찮은 방송에서 공개할 수가 없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철희 소장님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초야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때 발굴해가지고 수면 위로 올려놨더니 이제 딴 데 가가지고 근데 그게 저도 할 말이 있는 게요. 말이 발굴이지 처음 오자마자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여기 왔다가 한 번 나오고 못 나오는 평론가가 절비하다는 거예요. 야구를 무지하게 죽이더라고. 그게 발굴이에요? 우리 표창원 교수님은 예, 제가 파리도 있었고 뭐 런던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진짜로. 이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다행이다. 여기 칭찬이네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는가. 제목도 시사 게이트. 후지기 짝이 없다. 표 박사님은 계속 촛불 나가시잖아요. 어떻게 이번 사태가 촛불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일단 처음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 주춤한다 그럴까요? 뭔가 이게 쇼크,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교수님은 화장을 잘 받아요. 제가 느낀 건데 화장이 쭉쭉 먹어요, 아주. 말 좀 끊지 말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시사 게이트가 국가라면 좀 내라는 겁니다, 지금. 자, 계속 말씀하세요, 이제 처음에는 그런 그 감소, 주춤거림, 특히 이제 민주당이 확 빠졌잖아요. 네. 빠지면서 촛불 시민연대하고 그 진보 연대하고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촛불 참가자 숫자가. 근데 그러다 좀 지나다 보니까 녹취록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물론 이석기 의원의 문제는 분명히 알겠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국정원의 잘못, 불법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 뭐 상쇄된다든지 합리화 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의 이런 잘못된 정국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건 아니다라는 인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럴수록 국정원이 지금 거의 한 8개월 가량을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모든 이슈를 국정원이 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11월 11일 날 터진 것부터 시작해서 NLL 그러고 나니까 또 다시 이제 이석기 하면서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이건 아니면 국정원이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어버리고 있으니까 국가 정치원? 예, 시민들이 지금 오히려
저한테도 많이 연락 오시는 게 저는 뭐 해야 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반 시민으로서 나 못 견디겠어.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촛불의 열기가 죽어가는 시점에 또 다른 동기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도 또 있습니다. 안 끼어드니까 불안하죠. 중단될 것 같아. 저기 얘기를 하셔야죠. 김어준 총수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통합진보당 사태와 국정원의 머리 좀 만지고 일단. 자, 머리를 만지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고요. 들어봐야죠. 들어봐야 되나요? 아, 머리를 만져야지 얘기가 나오는구나. 네. 김어준표 업무론을 들어봐야죠. 이거 어떻게 얘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거 알 거 없어요. 시작 때 얘기했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벌어졌냐에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정원의 존재 증명이겠죠. 국정원 뭐 하는 데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하는 데야. 우리 이렇게 간첩 잡아내고 북한 견제하고 이러는 데야. 그 과정에서 뭐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왜 했을까? 이제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다시는 야권 연대라는 말도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정치 국면에서 유리한 지형에 쓰려고 하는 초장에 그걸 잡아놓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야권 연대에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새누리 입장에서는. 예,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사건을 막 밀고 가려면 국정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누군가의 오다가 있어야 된다. 마쿠에서 가장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새누리 혹은 여권이라고 부리는 이 진영에서 가장 힘 있을 사람이 대통령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센 사람이죠. 마쿠에서는. 얘기죠.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근데 그런 차기에 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둬야 할 일은 자기의 경쟁자들.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눈에 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새누리 쪽에서는 예전에 박근혜 후보처럼 당연히 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있잖아. 뭐 문재인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힘을 빼야죠. 정적을 제거해야지. 자기가 아직 등장하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이쪽 진영,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주도했던 것도 지난번에 대선 후보를 냈던 세력이고 그 세력의 지금 대표인물이 문재인이 이석기 사건을 크게 터뜨려서 문재인까지 연결해서 친노 혹은 뭐 문재인 책임론 이렇게 연결해서 상처를 주려고 할 것이다. 그 세 가지 정도의 목적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 굉장히 했어요?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날 갈아온? 그래서 문재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현장을 떠난 지가 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그런 척 많죠.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모멘텀을 탔어. 자기들 입장에서는 모멘텀을 탔는데 이제 존재 증명을 하는 것도 신난 일이죠, 이제. 먹혔으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국정원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사건들이 뭐가 있느냐. 대공, 아니면 마약, 아니면 뭐 기술 유출 같은 이런 게 직접 할 일이 자기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터질 것이다. 조만간 또. 근데 만약에 마약이라고 하면 마약은 연예인들이 터뜨려줘야 일반인들 수백 명 해봐도 몰라요. 연예인들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추석 전후에서 연예인 마약 사건이 그 연예인 중에 김어준도 들어갑니까? 아니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예. 야 이런 분석 간만에 듣는다. 저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 혹은 뭐 국정원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존재 증명할 또 다른 어떤 사건이 기획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대중의 눈을 확 잡는 것은 마약 같은 사건이니까 그런 게 추석 전후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예언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에 대한 이철희 소장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고요. 저도 별로 반론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도 저는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죠. 이 분석을 한때는 제가 매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선 때 서로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길 거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잘 안 되더만요. 어쨌든 제 생각은 국정원이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분석은 충분히 의미 있는 분석인데 국정원이 무슨 판을 벌이든 역으로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더 키우고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저렇게 하면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만 역시 국정원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 이 다른 쪽에 해를 가해서라도 본인들의 이해를 지키려고 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저는 더 넓혀 놓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잠잠해지면 저는 역으로 국정원 개혁의 에너지로 다시 이렇게 동력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국정원의 수가 단기적으로는 먹힐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안 먹힌다고 보고요. 김총수 판단 중에 제가 동의 안 하는 거 하나 있는데 새누리당의 차기 주자가 이게 배후에 있을 거다. 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박근혜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 오늘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뭘 했다고? 아유, 핵심이 다 나왔잖아. 김어준 총수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다음 코너로. 이제 달래는 분위기야? 나 간다. 아니, 좀만 더 있어봐요. 우리 또 표 교수님 코너도 들어야지. 다음 코너는 표창원의 죄와 벌입니다. 여러분 김필비를 아십니까? 본토 발음으로 하자면 킴필비라고 하고요. 또 맥카시라고 하죠. 세계제 2차 대전 중에 독일과 일본 전체주의 적들을 대항해서 연합국으로 싸웠던 나라들은 종전이 된 이후에 이념 때문에 갈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보전, 심리전 등이 동원된 냉전, 콜드워가 시작이 되죠. 그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킴필비 사건인데요. 흔히 캠브리지 5, 캠브리지 5인방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캠브리지 대학의 동창생 5명이 대학 시절부터 공산주의에 심취해서 유럽 각국의 공산주의자들과 연대하다가 소련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2차 대전의 혼란을 틈타서 그 자신들의 학력과 실력 등을 이용을 해서 영국 정부의 중요 부서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 정부 최고의 정보기관 MI6에 진출한 킴 필비가 국가기밀들을 소련에 넘겨줌으로써 그 당시에 상당한 수의 영국 첩보원들이 유럽 전선에서 암살당해서 사망하기도 하고요. 한국전쟁에 대한 극비, 미국이 중공군이 개입하더라도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밀을 소련에 넘겨줌으로써 결국 원자폭탄을 두려워하지 않은 소련과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됐던 우리를 분단으로 이끈 원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킴 필비는 결국 러시아, 소련의 첩자임이 발각이 돼서 1963년 소련으로 망명, 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칵 뒤집어질 만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는 공안 정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숙성되어 온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첩보기관 내에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그런 사회의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에서는 조세프 맥카시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국에 암약하는 내부의 적 공산주의자들 250명의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소리치면서 마녀사냥, 빨갱이 사냥을 하기 시작하죠. 4년 동안 진행된 이 메카시즘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았던 2만여 명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가혹한 수사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로 확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공화당 내 양심적인 의원들조차 자유는 결코 독재의 방법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양심 선언을 하게 되고요. 메카시즘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 방송과 언론에서도 집요하게 메카시즘의 허구성을 조명하게 되고요. 국회에서도 메카시즘에 대한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메카시는 결국 이 청문회에서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근거와 증거를 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4년 만에 메카시즘은 종말을 맞게 되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킴 필비와 메카시가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영국 첩보기관에 침입했던 첩자 킴 필비가 국회에 침입해 있는 이석기 의원의 모습을 띠고 있죠. 미국에서는 마녀 사냥, 공산주의자 사냥을 주장했던 메카시 상원의원의 모습이 국정원의 원세훈 전 원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세훈 전 원장은 메카시처럼 4년 동안 성공적으로 빨갱이 사냥의 광풍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하게 되죠. 결국 승리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석기 의원은 줄곧 의심과 경계를 받아왔고요. 그가 요청했던 국방 기밀들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의 의문을 느끼게 하는 내란 음모죄로 구속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아마 이석기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킴 필비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된 또 다른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진다면, 찾아내진다면 아마도 캠브리지 5의 한국판 재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판 메카시즘, 원세훈 전 원장이 중심이 된 종북 좌빨 색깔론의 광풍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석기 의원과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란 음모죄라는 무시무시한 죄에 증거가 보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으키려고 했던 과장과 그리고 절묘한 시기의 선택은 결국 그들이 한국판 메카시즘을 선동해냄으로써 결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던 현대판 21세기적 쿠데타적 범죄를 감추기 위한 음모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쨌건 재판을 통해서 이석기와 원세훈의 죄상은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각 분야에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오직 정치 분야에서만큼은 1950년대 냉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부디 제발 정치 분야마저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 코를 빨리 없애주시고요. 너무 진지해. 오늘 유난히 또 진지하네요. 네, 하나의 구연동화를 듣는 듯한.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일단 화장도 잘 먹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칭찬이시죠 지금? 네. 예, 좀 뒤에 뭐가 나올지 하지만 겁나네요. 코를 없애주시는 게. 네, 다 끝났나요 이제?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게 나와 있어요.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이철이의 히든카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표 박사님이 읽어주시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최선화님의 질문입니다. 민주당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질이 멸렬한 진보 정당이 안쓰러움을 느끼는 30대 전업주부입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을 바라고 있어서 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게이트에서 안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10월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안철수 의원이 정치 세력화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요.
신당이든 정치연합이든 안철수 의원이 어떤 세력과 어떤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할까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거나 정의당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이제 안철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할까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정치권 주변이나 기자들의 허심탄회한 평가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코너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안철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빨리 하시고 빨리 하시고 빨리 끝내줘. 이게. 안철수 곧 없어질 프로니까. 아 참 이석기 아직까지 의원이죠. 예. 의원의 내라는 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추가하자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자충우돌이야. 예. 강당에서 내라는 음모를 하는 사람은 저는 이런 데서 했다는 거 아니야. 한 이 정도 사람 모아놓고 거기서 나온 발언들 중에 문제가 되는 발언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그때 해병처럼 뭐 일부의 발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전체 뜻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는 내란 음모를 강당에 모여서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끝입니다. 끝이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업무죄로 했더니 예식장이었던가요? 그건 아세요?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긴 하겠죠. 근데 저는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이 여권에서는 안철수 신당도 역시 뭐랄까요? M&A 대상으로 볼 거라고 봅니다. 여권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뭐랄까요? 아직 굳건한 세력이 없다 보니까 만만하게 볼 것이고, 그래서 그 당에, 뭐 안철수 의원이 중도를 표방하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도라고 생각할 만한, 사실은 보수 인사들을 마구 투입해서 그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키우고, 이것도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쪽 진영은 그렇게 사고하지 않아요. 그쪽 진영은 그렇게만 사고합니다.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 이거지. 뒤에 거부터 뭐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뭐 기자들의 평가 좋지는 않습니다. 기자들은 정치를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왕에 익숙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는 익숙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실체가 별로 없어서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기자들이나 정치권, 여의도 주변의 평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싸늘한 평가입니다. 많이 다운돼 있는 평가인 것 같고요. 갈수록 그런 평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좀 쉬운 질문이니까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되느냐? 이거는 저는 찾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건 안철수 의원을 계속 지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야권은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2016년이나 2017년을 겨냥해서 사람에게 주목하는 정치를 하면 저는 또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 좀 그만 쳐다보고요. 하품한 거야?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는 일상 정치가 잘 풀려가서 그 과정 속에서 좋은 후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선거 임박해서 갑자기 좋은 후보, 강한 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2012년 대선이 충분히 뭐 그거를 검증해 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좀 당분간 잊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야권이 야권답게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주목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을 기반으로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느냐?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 감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김총수 얘기가 맞는 게 중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최장집 선생님께서도 중도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떤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뭔가 자기 포지셔닝을 갖고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세력을 모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론이고요. 현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뭐 저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 거기에 경도돼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상 정의당과 뭔가 합쳐서 그림을 만들어 볼 생각은 현재로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정치권이 만약에 야권 전체가 재편되는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정의당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의당과 안철수가 연합해서 뭔가를 만든다. 민주당을 빼놓고 그 그림은 저는 상상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동의. 어? 동의. 그때는 고개만 끄덕이면 돼. 동의. 아, 그것도 동의야? 아. 고개만 끄덕이는 것도 동의. 저는 좀 우리 뭐 김호준 총수랑 대선 때도 사실은 뉴욕타임스 할 때 여담 같습니다만 서로 대놓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문재인 의원 쪽이나 안철수 의원 쪽을 자극 안 하려고 두 사람이 잘 이렇게 해서 단일화할 수 있게끔 사실은 양쪽을 자꾸 이렇게 뭐 나무랄 때도 같이 나무래고 칭찬할 때도 같이 칭찬하고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좀 암묵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제가 잘못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정치는 편나눠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로부터 칭찬받을 생각은 버리십시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권에 몸담은 이상 누군가로부터는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욕 먹는 게 아니고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감당할 배짱을 가지고 정답이 아니라 본인의 실천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기업하듯이 너무 차근차근 가니까 일이 안 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4일이 지방선거인데 그때부터 역순해서 정당을 어느 시점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를 계산해 보면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안철수 의원 쪽의 흐름이나 지금의 분위기를 봐서는 제대로 된 정당을 지방선거 전에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사 만들더라도 지방선거가 후보가 굉장히 많은 선거예요. 기초선거가 무공천인데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더라도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배출하려면 정당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너무 부족해서 저렇게 되면 정당답게 후보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서 저는 좀 이 원래의 정치 스케줄대로 지방선거를 개장해서 가는 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거는 안철수 의원 쪽이 물어보면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도 좀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어쨌거나 10월 30일 재보궐선거를 치러놓고 그때 동력을 좀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정치인이 어떤 정당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이렇게 매뉴얼대로 가면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누구도 답을 못 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저는 관건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인데 국정원의 국정조사 국면이라 그럴까요? 대선 이후 국면을 쭉 거치면서 야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야권이 보유하고 있는 유력한 후보들의 허점들이 드러나는데 그 허점이 뭐냐 그럼 역시 리더십의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특히 안철수 문재인 의원이 리더십에서 상당히 지금 의문 높은 점수를 못 받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심각한 위기 상황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스스로를 던져서 과감하게 승부를 보는 게 저는 그나마 유일한 답이다.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제3세력으로 성장하려는 전략은 저도 실패할 거라고 봐요. 그런 동의네. 약간 동의.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두 번째 질문 갑시다. 동의하기 싫은 동의야 지금. 이게 민주당을 먹거나 민주당을 먹히거나 사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동의. 그러니까 내가 이 둘의 거대한 여권과 야권 세력 말고 정말 신선한 새로운 제3의 세력이 돼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건 참 좋은 뜻이긴 하나 현실 정치에서 국회의원 달랑 하나잖아요. 거기 2명인 겁니까? 2명이군요. 그렇게 안 돼요. 절대. 민주당을 먹거나 민주당을 먹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길이 이렇게 생각해야 승부가 나든 말든 할 거라고 저는. 동의. 네. 예, 질문.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나 그런 보수 세력 측에서 진보당에 대해서 이제 정당 해산 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한다는 지금 기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극우 세력에서 그런 거를 요청을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탄핵 심판 사례는 한 건 있었고 정당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하고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 사건이 어떤 폭풍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정당 해산의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헌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을 때잖아요. 지금은 이석기 의원의 개인이 한 행동이지 통합진보당 당이라는 이름으로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 해산으로 가기는 좀 무리인 거. 정당을 정말 해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정부가 그렇게까지 전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우리 이제 김어준 총수는 이제 마약이나 연예인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저는 양념으로 하나 더. 통합진보당 쪽으로 더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아니, 그건 물론 하고. 예. 병행하여. 얘기 좀 해. 병행하여. 병행하여. 두 사람 이름을 지금 더 엮어놨거든요. 구속 동의서에 엮어놨고 그러면 통합진보당이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 국정원이 당을 엮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실제로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공세를 피울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뭐 국정원 아니라 정권 전체를 걸어도 저는 그만한 대중적 동력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다. 뭐 저는 현재로서 그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정당 해산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정당은 사라져야 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거죠.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실제 정당 해산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과는 놀지 말아야 되고 이 집단과 놀았던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 놀았던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문재인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로 이 정당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당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국정이 너무 걱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동의. 지금 여권의 입장에서나 국정원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이 계속 있는 게 도움이 되죠.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 정도 판단을 국정원 할 겁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말만 들으면 지금 통합진보당도 없어져야 되고 민주당도 해체돼야 되고 그러면 새누리당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북한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전체주의 사회로 가겠다는 건데 뭔 얘기예요? 왜 갑자기 또 일로 가? 아니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다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표창원 교수님 너무 말이 안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국회 해산? 말을 끊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거죠. 훈훈하게 마무리를 부탁드려요. 아니 그거는 서로의 약속이에요. 우리만. 배우 세력이요, 배우 세력. 아니 근데 시간이 9시가 넘어가면서 2시간 넘게 서 계신 거잖아요. 자, 특집 공개 방송 시사게이트 10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주신 김원준 총수 고맙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 이 가슴 뜨겁게 이 자리 메워주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방청객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닫혀있는 진실의 문, 정의의 문,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싶어하는 시사게이트.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